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미나를 진행할 에더센베이 원장 이원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얼굴을 다 기억을 하는데 요새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들어가지고 얼굴을 뵌 분도 있고 제가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이게 수업을 듣는 분인지 아직 시작을 안 한 분인지 구분이 안 가서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GMAT 공부도 시작 안 하신 분 혹시 계시면 처음이신 분이 꽤 있구나. 이렇게. 현재 점수가 있으신 분은 두 분이고 그러면 되게 애매한 상태죠. 이렇게 되면 딱 반반 맞춰서 그렇죠?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프린트물 드린 거 우선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서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이것도 잠깐 물어볼까? 그 본인 지원이 PhD나 혹은 일반 석사 과정이신 분이시면 한 분? 나머지 다 MBA 기준이신 거죠? 대부분 분들은. 이렇게. 자, 제가 일단은 첫 페이지에 이거 띄워놓은 거는 두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띄워놓은 건데 우선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OPT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이게 뭐냐면 미국 지원자 해당이긴 한데요. 졸업 후에 뭐 꼭 MBA가 아니라 일반 석사도 관계없는데 MBA 상관없이 그냥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졸업하고 나서 그 본인이 전공한 해당 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업종에서 1년 동안 취업 비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OPT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산업에 되게 메인이 되는 과정들 밑에 보면 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관련된 관련된 전공 혹은 그런 쪽 졸업한 분들은 1년이 아니고 24개월을 추가해서 3년의 기간 동안 졸업 후에 취업 비자 없이 일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동안은 MBA도 OPT에 해당이 됐었는데 사실상 MBA는 저게 딱 매력적이지 않았던 게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MBA를 갔다 오게 되면 졸업 후에 일반 대학이나 석사 지원 졸업생들보다 연봉을 좀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12개월 동안 일해 본다라는 게 그리고 잘렸을 때가 회사나 개인 양쪽 다 좀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굳이 MBA는 저거 없이 그냥 풀타임 잡을 찾는 쪽에 메인 포커스였으면 근데 이게 밑에 스템이 돼서 3년이 기간이 되면 약간 얘기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좀 비싼 MBA 졸업생도 써볼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기는 거고 졸업생들 입장에서도 뭐 이민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든지 현재 취업 고려했을 때 3년이면 충분히 본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그걸 베이스로 이후에 풀타임으로 뭐 돌리거나 회사를 옮기는 게 가능해져서 되게 매력적인 과정인데 지금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MBA 과정에 저 스템을 도입을 하는 중이에요. 그동안은 뭐 하나, 두 개 정도 학교였으면 잠깐 먼저 좀 이거 보면 이거 프린트물로 아마 제가 드린 이게 없구나. 보시면 이게 지금 25위권 정도 되는 학교들 중에서 스템을 뭐 모든 졸업생에게 부여하든 아니면 MBA 과정 내에서 특수 전공자에게 부여하던 지금 스템을 부여하는 학교들을 제가 쭉 리스트를 뽑아 놓은 거고 이게 지금 현재 100위권 정도 학교로 봤을 때 9개를 제외한 91개 학교에서 다 지금 이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MBA 쪽에서도 졸업생들 취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하겠다라고 손든다고 미국에서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걸 하려면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맞춰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저 스템이 결국은 수 노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데이터나 수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투자하고 과정들을 생성해줘야지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거라 이게 다시 MBA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1번이었고 이걸 제가 먼저 꺼낸 두 번째 이유는 학교에서 앞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이쪽 관련돼서 조금 더 많이 가산점을 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게 되게 단순하게는 GMAT 시험부터 그 다음에는 본인 커리어 나중에 그걸 커리어를 학교에 내보쳐야 되는 뭐 레주메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쓸 때
저런 그 퀀트 스킬에 대한 데이터 스킬에 대한 부분들에서 본인이 꽤 역량이 있고 내가 해줄 게 많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으면 확실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트렌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잠깐 얘기를 처음에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우선 먼저 좀 보시고 여기는 또 뭐 그닥 제가 지금 봤을 때 죄송하지만 학생이신 분처럼 보이는 분은 거의 잘 안 보여서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그 디퍼드 MBA 프로그램도 잠깐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 이것도 역시나 또 MBA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그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MBA 과정이 당연히 경력이 있어야만 최소 거의 학교들이 3년 정도 경력을 요구하는 편이거든요. 잠깐 얘기하면 대신에 여러분들이 학교 홈페이지 가서 보실 수 있는 평균 입학생들의 경력 기간은 입학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지원일까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지원해서 내년 9월에 입학한다고 치면 그때까지로 산정해서 다 발표가 되는 거니까 실제 지원 시점에서는 학교에 올라와 있는 평균 5년 정도 기간보다 좀 짧은 한 3년, 4년 사이 정도 커리어이신 분들이 제일 많이 지원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디퍼드 MBA는 경력 전혀 없이 졸업하고 나서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학교에 미리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원해놓고 어드미션을 받으면 어드미션 받고 나서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일단 학교는 딱 놓고 그 다음에 2년에서 5년 사이 정도의 커리어를 내가 쌓아서 그 2년과 5년 사이 정도면 언제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손 들고 나 그냥 갈래요 그러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거죠. 이것도 원래는 하버드 2+2랑 그 다음에 예일 두 군데 학교에서만 다시 시행하는 과정이었는데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다 보니까 그 포텐셜이 뛰어난 친구들을 뺏기니까 나머지 학교도 지금 다 지금 도입하면서 이것도 최근에 확 늘어난 셈인 거고 아마 내년 후년 되면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도입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좀 빠른 속도로 느는 중인데 그냥 참고로 얘기 드리면 현재 요즘에 좀 특이한 학교는 밑에 있는 예일은 조금 방식이 다른 게 쟤는 정말로 졸업하자마자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가서 쟤는 경력 어드미션 받고 쌓고 오는 게 아니라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서 1학년 수업 듣고 2학년째 인턴 하고 나서 3학년째에 2학년 다시 편입해가지고 학교는 2년, 중간에 1년 커리어 쌓아서 이제 졸업하는 과정인 거고 또 하나 다른 게 제일 밑에 카네기 멜론은 현지 학교 나온 학생들만 현재는 지원 가능한데 저건 아마 금방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하버드가 1년 보통 선발 인원이 800명, 900명쯤 되는데 저 중에 지금 2+2 저 과정이 한 100명 정도거든요. 꽤 많은 숫자가 할애가 되고 있고 어떻게든지 뭐 괜찮은 친구들 서로 데려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도입하고 막 변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도 한번 지원 준비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보자고요. 자, 그 지원할 때 어떻게 하면 좀 괜찮을 수 있을지를 얘기를 드릴 텐데 우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나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필요한 걸 수도 있고 학교에서 말하면 어떤 학생들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뽑게 되는지를 좀 먼저 얘기를 드리면 크게 학교에서 보는 카테고리는 두 가지일 수 있는데 하나가 얘가 정말 학업적으로 얼마큼의 능력이 있는지 대부분의 이제 수업들이 MBA는 팀 베이스로 벌어지다 보니까 물론 이게 학문 연구가 메인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높은 점수가 어드미션을 확보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 워튼 딘이 거의 매년 하는 얘기가 우리 올해 지원자 중에 800점 5명 있었는데 내가 2명 떨어뜨렸어. 이런 얘기 거의 매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점수가 모든 걸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일종의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찌됐건 팀 베이스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물 관리를 당연히 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 높은 점수가 어드미션을 확보해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웬만큼 점수 이상은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거는 저희 학교 학원 홈페이지에도 쭉 나와 있고 뒤에 제가 표도 붙여놨지만 아니면 학교마다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매 학교들마다 전년 입학생들의 아까 얘기했던 뭐 경력 평균, GMAT 평균, 토플 평균 다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정도 평균 점수를 일단 넘겨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대략 얘기 드리면 지금 10위권 이내 학교들은 GMAT 평균 점수가 730점대에서 보통 형성이 되는 편이고요. 20위권 이내 학교들이 700대 초반 정도에서 형성이 되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 밑에서부터 얘기를 드리는 중인데 토플 점수는 지금 하버드가 less than 109는 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예. 그래서 본인들이 하버드급이라고 생각하는 한 M7 정도 학교들은 당연히 토플 점수로는 110점 정도를 넘기시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당수의 학교들이 미니멈으로는 100점 정도 요구해요. 근데 이게 한 20위권 정도 넘어가면 미니멈은 100이라고 덜어놓긴 했지만 100점이 조금 안 돼도 지원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얘기지만 MBA는 서류만 제출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터뷰를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뭐 미니멈이 살짝 모자라더라도 인터뷰하면서 충분히 체크 가능하니까 본인들은 뭐 받아주는 경우도 많은데 대신 그런 경우는 인터뷰에서 조금 난감한 질문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 영어 체크를 따로 하기 위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웬만하면 그 미니멈은 넘겨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학교들 중에서 워튼만 유일하게 토플 점수만 받는 중이고 나머지 모든 학교들은 토플과 IELTS를 같이 받아요.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을 트레이닝 시켜봤을 때 110점을 넘기는 점수는 토플이 조금 더 편한 것 같고요. 해보면. 근데 이제 타겟이 높은 학교가 아니라 미들 레인지여서 한 미니멈 100만 넘기는 게 목적이다 이신 분들은 IELTS가 조금 더 편한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개인 차이는 있으니까 저희가 보통 레커멘드 하는 거는 GMAT 끝나고 나면 토플 IELTS 한 번씩 시험 보시고 나서 본인한테 맞는 거 찾아가시는 게 편하긴 한데 이게 IELTS가 조금 낮은 점수가 획득이 쉬운 거는 토플은 시험이 엉켜 있어가지고 뭐 듣고 말하기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면 다 점수가 안 나오는 구조인데 IELTS는 듣기 따로 말하기 따로 다 따로따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가 약간 망가져도 나머지는 커버가 좀 편해서 좀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제가 제일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안 중요하기 때문인데 GPA 바꿀 수가 없는 저거는 이미 끝나는 얘기인 거라 어디까지 점수가 지원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뭐 너무 유니크한 샘플일 수 있긴 해서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올해 저희랑 수업하고 에세이 써서 지금 지원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어제도 전화 왔는데 학점이 2.3점대 4.0 환산으로 2.3에 그 나이가 40이 넘은 분인데 32권 학교에 7만 불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셨어요. GMAT 점수 660점으로. 그러니까 그 학점은 이게 워낙에 좀 어떻게 보면 오래전 얘기인 거니까 저게 아까 말했지만 학업 능력을 증빙하는 데 있어서 밑에 나머지 토플과 GMAT 스코어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니까 너무 낮은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신에 그게 어쨌든 3.0이 안 되면 나중에 지원하실 때 에세이를 쓰는 와중에 제일 마지막 항목에 옵셔널로 자유주제로 아무거나 쓰나라고 내 있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웬만하면 얘기를 써야 돼요. 내가 왜 낮았었는지 뭐 공부 안 했고 연애했고 이런 건 안 되고 당연한 얘기인 거고 뭔가 뭐 사업을 했거나 뭔가 이제 뭐 내가 뻔한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점수를 얻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얻었어 이런 얘기 이제 쓰면서 뭐 동시에 그 에세이 안에 내가 하지만 뭐 GMAT이건 토플이건 혹은 다른 자격증이건 간에 이 얘기를 가지고 본인의 사고력과 이런 그 공부 학습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어필링 하시면 특별히 많이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저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학업 능력 쪽에서 약간 커버가 되면 저것 원 오브 댐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실제로 학교에서 그럼 얘를 우리가 키워서 내보냈을 때 충분히 우리 동문으로서 본인 커리어를 잘 쌓아 나갈 만큼의 자격이 있는지를 이제 걸러내게 되는 게 밑에 항목인 건데 사실 저희가 그 지원 어떻게 보면 위에 스코어는 아예 점수가 안 되면 그 학교를 낼 수가 없는 거니까 일단 그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일종의 티켓 사는 느낌이면 그 안에서 걸러지는 거는 아래 항목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또 그 저희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뒤에 제가 표도 붙여놨지만 지원자 수 대비 합격률이 나와 있어요. 하버드가 스탠포드 이런 데가 10%가 채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점수가 600 초반 이런 친구들이 내겠냐고 그런 학교들을. 대부분 거기를 내는 학생들은 대부분 700이 넘는 그 10명 중에 1명 정도를 골라내는 키는 저 아래쪽일 거고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지원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면 지금 라운드 1이 9월 달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직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서 충분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발할 여지가 있거든요. 자, 1번은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 드렸죠. 퀀트 스킬에 대해서 학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들 혹시 없으시면 남은 기간 동안 레주메건 어디에 넣을 수 있도록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혹은 커리어상에서 일하는 와중에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데이터 분석력이 꽤 있다라는 걸 어필링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 혹은 뭐
혹은 뭐 클럽 활동. 이게 그 아래쪽에서 저 매니저 스킬이 그냥 일을 잘한다라는 측면도 되게 필요하지만 얘가 사람들과 되게 인터퍼스널 스킬이 뛰어나다. 리더십이건 팀워크이건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게 이 지원자가 나중에 일을 하는데도 그렇지만 워낙에 다양한 백그라운드랑 다양한 나라에서 모여있는 그 클래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지원자 하나하나의 그런 성격적 측면이 되게 키포인트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에세이나 나머지 항목들에서 지원자가 최대한 좀 어필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게 한국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거기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공부만 하고 일만 하고 저 뭐 연애만 하고 술만 먹고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그런 유니크함을 일이 아닌 다른 쪽 측면에서 어필링하는 게 너무 약해서 그런 것들 좀 많이 좀 남은 시간 동안 디벨롭을 해보시고 정 내가 뭐가 없으면 되게 사소한 거라도 본인이 거기다가 남들과는 다른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단순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그렇죠? 만약에 뭐 너의 취미가 뭐니라고 물었을 때 내가 뭐 요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요리를 가지고 에세이를 하나 썼을 때 되게 다양한 스토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요리를 가지고 나는 나중에 뭐 내가 이런 요리를 잘하니까 학교에 가서 애들끼리 잘 개덜해가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요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다 새로운 실험을 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내가 되게 도전적이다라는 거를 담을 수도 있을 거고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일식 스시야. 왜냐면 요리에 뭐를 가미하고 치고 하는 것들보다 정말 그 자체 본연의 맛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나는 너무 흥미롭거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보면 그 꾸미는 게 아니고 내적 가치를 되게 좀 중시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사소한 것들이더라도 나 혼자만의 가치나 나의 어떤 그 특수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를 좀 개발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거예요. 저런 것도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 파트를 일단 저희가 레주메를 제일 먼저 써놓은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지원을 하게 되면 어드미션 커미티 입장에서 내 패키지를 볼 때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게 CV예요. 한 장짜리 레주메가 위에 깔려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뭐 개인적인 내용 쭉 들어가고 에세이도 있고 추천서도 깔려 있으니까 그 맨 위에 한 장 안에 내 모든 스토리를 함축해서 일단 담아놓고 밑에서 그게 쭉 스토리가 풀려나가야 되거든요. 그 레주메가, 그러니까 에세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보이스로 내 얘기를 하는 과정이면 추천서는 다른 사람들의 보이스를 빌려서 앞에서 해놓은 내 얘기가 그만큼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 혹은 그 이 학교의 에세이 주제상 내 얘기를 하지 못한 부분들 나의 어떤 그런 재미난 스토리가 어필링 못했던 부분들을 추천서를 통해서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에세이가 한 학교당 보통 질문이 3개 혹은 4개 정도 붙어 있는데 질문 하나하나 답을 쓰는 거를 신경 쓰지 말고요. 레주메부터 전체 패키지를 한 사람이 쭉 읽어나갈 때 어떻게 읽혀나갈지를 계속 좀 크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것도. 그리고 추천서는 요즘에 조금 트렌드가 계속 너무 변하는 추세긴 한데 아예 안 받는 것도 조금은 나오는 중이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2명 혹은 3명 정도 추천인을 요구를 하고요. 당연히 비즈니스 스쿨이기 때문에 교수 추천서는 대부분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직장 상사분들에게 받아오기를 원하고 레벨의 이슈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MBA를 끝나고 왔을 때 갈 수 있는 정도 레벨, 그러니까 너무 나랑 비슷한 레벨은 아닌 근데 위 정도 레벨이 평가는 해줘야 되겠지만 아주 높은 레벨이 더 매력적이더라고 느끼지는 않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뒤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추천서 안에도 질문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내가 누군데 얘 착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해 줘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나랑 긴밀하게 일하지 않으면 쓰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약간 요새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고 좀 그런 트렌드는 저기 추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내가 학교 지원을 하면 홈페이지에서 내 어카운트를 만들고 쭉 이제 내 사항들 기입할 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추천인이에요. 그래서 누구 추천인이니? 그래서 쭉 기입해 놓고 그분의 이메일 주소를 쓰면 이메일로 학교에서 링크를 그분께 보내요. 그럼 그분이 열어가지고 링크를 클릭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추천서 질문이 나와 있고 밑에 이제 답변을 쓰게 돼 있고 그 아래쪽에는 뭐 리더십, 뭐 팀워크, 스킬별로 1, 2, 3, 4, 5 이제 마킹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 추천인 누구니를 쓰는 항목에 최근에 상당수의 학교들이 작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게 졸업생이냐를 묻는 질문들이 있는 학교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없었던 게 지금 나타났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써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깔릴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나 저는 내가 그 직장 상사라는 게 좀 여러분이 있다고 치면 내가 내고 싶은 학교에 졸업생이 있으면 조금 미리 작업을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요. 사양도. 그 요상은 이따가 뭐 에세이도 샘플 질문들 한번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 추천서도 샘플 질문 보여드리면서 그때 좀 이렇게 질문을 한꺼번에 받을 테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 저렇게 해서 지원이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이 서류 사항들 쭉 체크하고 난 다음에 밑에 나와 있듯이 인터뷰 인비테이션이 나갈 거예요. 저기서 일단 버려지는 분이 꽤 많고요. 인터뷰 인비테이션은 학교마다 다른데 한 1.5 대 1 되게 낮은 데는 해서 한 4 대 1 정도 입학생 대비 비율로 인비테이션이 나가는 편이고 지금 탑스쿨 중에서는 유일하게 켈로그는 지원자 전원 인터뷰고요. 탑스쿨 중에 유일하게 워트는 팀 베이스 인터뷰예요. 이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아예 다 모아놓고 했었었는데 올해는 줌으로 그 어드미션 커뮤니티는 뒤에 앉아 있고 한 대여섯 명 팀 짜가지고 주제 던져주고 물어뜯게 만들고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유일하게 워튼 그렇고 나머지는 그냥 뭐 줌이건 뭐 화상통화로 어찌됐건 간에 1대1로 현재는 어드미션 커뮤니티나 2학년 학생들하고 보통 진행을 하고 있고 인터뷰 끝나고 나면 뭐 그 다음에 디시전은 어드미션이건 떨어지건 웨이팅이건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게 될 거고 데드라인에서 인터뷰 나오는 데까지는 한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정도 걸리고요. 인비테이션 노티스가 가도 그냥 바로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 노티스 가고 나서 한 2주나 3주 정도 텀을 줘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슬롯들이 쭉 이렇게 있다. 네가 이제 시간 되는 거 맞춰가지고 고르면 그 슬롯에 인터뷰할 수 있으니까 이 기회를 드리는 거는 뭐 조금 바쁘시면 인터뷰가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받고 나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생긴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얘기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해서 어플라이해서 지원하고 어드미션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임라인 어떻게 짜야 될지 잠깐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우선은 밑에 라운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MBA는 워낙에 클래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한 번에 지원자들을 다 받지를 못해요. 이게 일반 석사나 박사 과정들은 라운드 없이 그냥 한 번에 데드라인 있는 곳도 이렇게 많은 편인데 MBA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1000명씩 되다 보니까 이게 지원자가 10대 1만 돼도 10,000명이 지원하면 이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 보통 3번 정도 나눠서 선발하는 편이고 9월, 1월, 10월 달에 라운드 1, 1, 2월에 라운드 2, 3, 4월에 이렇게 3라운드 지금 현재 아직 3라운드 진행을 하는 중이고 2라운드도 아직 발표가 안 난 상태인데 2021년은 이제 내년도 이제 지원 과정은 저렇게 될 거고 보통은 지원자들이 보통 학교 지원하는 개수가 한 5개에서 8개 사이 정도 지원해요. 지원하는 편이고 가장 사실 아이디얼하기로는 라운드 1을 적절히 좀 활용하셔야 돼요. 저게 이게 다 처음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에세이도 처음 쓰는 게 상당히 신경 쓰이고요. 그리고 내고 나면 낼 때까지 못 봤었던 뭔가 그런 이상한 것들이 뒤에 보이는 거고 또 특히나 인터뷰도 하고 나면 집에 와서 이 얘기할 거 저 얘기할 거 아깝다 이런 기억 자꾸 떠오르는 것처럼 이게 첫 지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도 빠지는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라운드 2에 그 다음 지원에 잘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학교를 고를 때 라운드 1과 라운드 2를 어떻게 좀 적절히 배치할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특히나 그 퍼스트 라운드가 근데 어찌 됐건 지원자 수 대비 어드미션 확률은 가장 높아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원자가 적어서 그래요. 당연한 얘기인데 시험 일단은 점수를 저때까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원자가 적다 보니 실제로 입학생, 그 합격생
그 절대적인 숫자는 라운드 2가 훨씬 많은데 지원자는 또 월등히 많다 보니까 비율은 좀 떨어지는 편이라 여유가 되면 라운드 1에 조금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렇다고 아까 얘기 드린 게 너무 몰진 말란 얘기예요. 적절히 좀 분배해서 라운드 2랑 좀 쪼개 보실 필요는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근데 어찌됐건 그 저희가 쭉 과거 데이터상 라운드 1에 한국 학생이 좀 많이 어드미션을 받는 대표적인 학교들이 MIT랑 그 다음에 콜롬비아 그리고 턱 그리고 요새 듀크가 이제 얼리를 친절해가지고 듀크도 아마 조금 그쪽으로 변할 느낌인 거라 요 정도 학교들은 라운드 1이 조금 많은 편이고 올해 조금 특이하게 아직 라운드 2가 발표가 안 나긴 했는데 워튼도 조금 많아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건지 이게 확실하진 않아서 좀 내년도 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 좀 명백히 많이 몰리는 학교는 콜롬비아랑 MIT는 좀 조금 명백히 많이 몰리는 편이고 특히나 콜롬비아는 혹시 지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MBA 지금 탑스쿨 중에 유일하게 롤링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들은 데드라인까지 기다렸다가 애들 다 내면 동시에 이제 서류 체크해서 쭉 인터뷰 뿌린 다음에 같이 인터뷰 해가지고 취합해서 얘네 중에 상대적으로 누가 좋으니 나쁘니 이제 선발을 한다면 콜롬비아는 롤링 베이스라 먼저 낸 친구 먼저 검토해서 먼저 인터뷰 주고 먼저 어드미션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 비교라기보다 거의 절대 비교 느낌처럼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나랑 비슷한 백그라운드인 애가 나보다 먼저 어드미션을 받았으면 내가 걔보다 경쟁력이 높더라도 내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타겟팅이신 분들은 지원을 좀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 걔네 그 얼리 디시전 데드라인이 보통 10월 초 정도로 돼 있긴 한데 대부분의 지원자가 7, 8월 정도에 벌써 지원을 해요. 하니까 거기가 좀 타겟팅이신 분들은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는 학교는 거기고 나머지는 다 그냥 데드라인 베이스라 특별히 뭐 그런 케이스는 없고 이게 아까 2 플러스 2 그 디퍼드 MBA도 잠깐 제가 얘기 드린 게 그런 건데 서로 약간 경쟁적으로 미리 뽑아가겠다는 게 지금 약간 레이스처럼 붙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콜롬비아에서 롤링레인으로 얼리 디시전을 운영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그동안 아무도 안 따라다가 몇 년 전부터 뭐 듀크니 뭐니 막 계속 만드는 중이라 아마 내년 지원 때면 또 역시 다른 학교들에서 그게 좀 확대될 확률이 많아서 점수 미리 확보하셨으면 일찍 좀 지원 준비 서두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라운드가 나눠져 있다고 치면 그 지원하시기 전에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SI 한 학교당 한 서너 개 답해야 되고요. 그리고 솔직히 추천서도 이게 그냥 하나 딱 써서 돌리면 너무 좋은데 학교마다 막 질문들이 서너 개씩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진짜 추천인이 그걸 다 해주기가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추천서도 뭐 초안을 내가 잡아가 드리던 아무튼 내가 좀 거기에 좀 시간을 써야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 작업에 의외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 서너 개 학교만 지원한다고 쳐도 대략 한 2달 정도 시간은 확보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혹은 10월 달에 지원이라고 치면 어찌됐건 8월, 늦어도 8월부터는 에세이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7월까지는 점수는 일단 확보를 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지금 짜놓은 상태고 아마 지금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3월, 4월 보통 저희가 직장인분들은 이론반을 2달에 걸쳐서 듣게 하니까 듣고 한 5월 말 정도가 첫 번째 시험. 보통 성적 받으시는 분들이 한 세 번째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 케이스가 제일 흔해요. 그러니까 한 세 번 정도 시험은 본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이 정도 아마 테스트를 보시는 게 좋을 거고 GMAT하고 나머지는 병행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많이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일단은 GMAT 끝내놓고요. 토플, IELTS랑 에세이는 병행돼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일단 GMAT만 끝내놓고 나면 왜냐면 그 학교들마다 질문이 다르다 보니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점수가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점수가 돼야
들어갈 수 있는 티켓팅을 사는 셈이면 점수가 나와야 내가 어떤 학교들을 대충 지원할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될 거고, 그래야 에세이 질문들이 뭘 쓸 수 있는지가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매 점수는 있어야 일단 에세이 시작이 되니까 우선 해놓고 나서 이 정도 타임 스케줄이면 충분히 아마 괜찮게 지원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들은 뭐 처음이시면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 거니까, 모든 학교들은 라운드당 한 번만 지원 가능해요. 그러니까 1라운드에 떨어진 거를 2라운드에 또 지원은 안 돼요. 이 작년에 한번 풀어준 적이 있어요. 코로나로 막 엉켜가지고 애들이 안 가겠다 막 이러니까 kell로그에서 떨어진 애 또 지원하게 해놓고 또 떨어뜨려가지고 욕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한 번만 지원할 수 있고, 라운드 1에 지원했을 때 붙거나 떨어지거나 웨이팅, 너 좀 기다려봐 가 되면 그 웨일리스트에 오른 친구들은 라운드 2 지원자랑 같이 비교해요. 다시 또 거기서 붙거나 떨어지거나 웨일리스트, 그럼 라운드 3랑 같이 비교 또 할 거고. 그러니 뭐 그런 측면에서도 라운드 1이 조금 유리한 건 있겠죠. 좀 여러 번 내 패키지가 좀 비교될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셈인 거니까 좀 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제 뭐 스케줄은 얘기를 드렸고, 뭐 공부는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어떤 학교를 가는 게 좋을 거냐, 뭐 이런 지원 학교 선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시간 여유가 많을 때 사실 특별히 이게 뭐 전략적으로 제가 사실 이게 조금 뭐 이렇게 달마다 내용이 바뀌긴 하지만, 사실 지금이 3월이 아니고 막 7월, 8월 이렇게 돼가지고 시험도 막 급하고 뭐 지원 여유도 없고 이러면은 3번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GMAT도 해야 되고 토플도 해야 되고 막 엑셀까지 써야 되면 여러 학교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네가 타겟 스쿨만 딱 정해놓고 그 학교의 에세이 질문 분석해가지고 이거만 답하면 이거 가지고 돌려서 낼 수 있는 학교만 찾아서 사실 어플라이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충분히 나한테 좀 맞는 학교를 찾아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생각보다 그 이벤트가 꽤 많아요. 저희 홈페이지도 지금 가서 아마 보시면 이제 최근에 MBA2 한번 했었고요. 또 3월 말에도 액세스 MBA라고 또 투어가 있을 텐데, 조금 아쉬운 거는 예전 같았으면 그냥 한국에 와서 호텔 같은 데 부스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니까 온라인 상에서 한 달에 보통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여러 학교들이 모여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지원하실 때 그 학교 원서 쓰는 난 혹은 에세이 안에 네가 우리 학교를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물어보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근데 지금은 뭐 미리 방문하거나 이게 불가능하니까 웹서칭 말고는 사실 답할 게 없다 보니, 그런 거 좀 참여 많이 해보시는 거 괜찮을 거고, 가서 보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이 있는지, 너희 학교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 가지고 학교랑 계속 네트워크 하시는 거 상당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우리도 학원 입장에서 학생들을 보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학교도 그 학교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저희한테도 연락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하다 보면, 걔네랑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선발을 결국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는 사람에게 조금 더 손이 가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를 상당수 해요. 그러니까 그 어드미션 커미티랑 뭔가 좀 케이스를 만들어서 연락을 좀 계속 주고받고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하면 절대 귀찮아 안 하고 친절하게 해주고, 학교 졸업생들도 의외로 상당히 좀 호의적으로 많이들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보면 졸업생 리스트도 보일 수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체크해서 연락해서 네트워크하면, 또 나 영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한국인들하고 괜찮아요, 졸업생 얘기해가지고 친해지면 그분들이 학교에 추천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꽤 있으니까 어찌됐건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해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그 나중에 학교를 쓰실 때, 그러니까 제일 사실 선정의 기본은요, 나 도시가 좋아 막 이런 거 말고요, 내 골이에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도 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내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학교를 가는 거냐, 에세이에 물론 쓰게 되는 그 골, 그게 이 학교랑 매칭이 과연 얼마큼 잘 되는지, 그 부분을 사실상 제일 많이 고려하셔야 되고, 그런 쪽에 있어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1번은 그 학교가 위치한 지역 근처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어떤 산업군이 발달해 있는지, 그 부분이 일단은 학교에서도 매칭시킬 때 제일 키포인트고,
있고, 두 번째는 그 학교 또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우리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내가 희망하는 어떤 업종이나 이런 쪽에 취업률이 높은 학교들, 그리고 수업 커리큘럼에서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이런 수업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 좀 찾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저희가 보면 이게 사실 우리는 그냥 랭킹인 거잖아요. 이렇게 랭킹으로 생각하고 많이들 가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강의하고 MBA 보낸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낸 것뿐만이 아니고 보내고 오고 다시 취업하고 회사 옮기고 심지어 이제 그리고 은퇴하신 분도 있을 만큼 그 뒤 사이클을 쭉 보다 보면 절대로 랭킹 순으로 이후의 삶이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그 지원할 때 있어서 나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랑 맞는 학교를 갔는지가 훨씬 더 그 다음에 커리어를 잘 이끄는데 매력적이었었고, 현지 취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럴 것 같고, 특히나 현지 취업이 좀 MBA의 메인 키포인트시면 제가 제일 처음 얘기 드렸던 스템에서 풀 MBA 모두에게 스템을 주는 학교들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3년 동안 취업 비자 없이 일해볼 수 있는 찬스라는 게 그쪽 회사에서 별 부담 없이 나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고, 나도 내 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버는 거니까 그런 학교들 중에서 골라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라운드 1을 좀 잘 활용하자는 건 아까 얘기 드렸지만, 내가 본인이 커리어나 특히나 영어 이런 게 나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막 골라도 관계없는데, 그러니까 인터뷰가 이제는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인터뷰가 좀 두려우신 분들은 무조건 라운드 1에 내 점수면 100% 붙을 학교를 하나나 두 개는 꼭 내세요. 안 가도 되니까. 가란 얘기가 아니고 내가 무조건 인터뷰 인비를 받을 학교, 내 점수라면 여기는 받을 것 같다, 이 학교는 일단 하나 내놓고 인터뷰를 해봐야 돼요. 인터뷰 해서 그 어드미션 커미티가 내 패키지 중에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퀘션 마크를 그리는지, 혹은 내가 그 인터뷰장에서 어떤 버벅거림이 있는지, 어떤 질문이 나와서 내가 당황하는지 같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다음 학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에 인터뷰를 좀 잘하기 위해서 트레이닝하거나 혹은 그 대비를 해야 되니까, 라운드 1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어드미션 피 한 150불, 200불 버리면 되니까 버리는 데 치고 꼭 한두 개 정도는 지원해 보시는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게 3라운드는 사실상은 라운드 1, 2보다는 어드미션이 매우 떨어져요. 매우 떨어지는데, 이게 10위권 이내는 솔직히 거의 한 학교당 한 명?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한국인들이 올해는 봐야 되겠지만 하버드에 한 5명, 1년에 5명에서 왔다 갔다 정도 어드미션, 스탠포드가 한 2명, 한두 명 정도 어드미션, 그 두 개 학교가 좀 적은 편이고, 나머지 워튼, 켈로그나 이런 콜롬비아들은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정도가 보통 어드미션을 받거든요. 근데 그 10명, 20명 사이 중에 3라운드 어드미션을 받으시는 분이 1명, 2명 정도밖에 안 돼서 매우 떨어지는데, 한 20위권 이하만 돼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꼭 그런 건 아닌데, 라운드 1, 라운드 2에 뽑아놨는데 이 지원자가 하나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복 합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 여기 가기 위해서 이거는 버릴래 이렇게 버리면, 그걸 이제 들어오면 그걸 학교에서 채워야 되니까 그 빠진 부분들을 이제 채우는 데서 좀 쓰이는 게 3라운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 학교들은 버리고 빠져나가는 숫자가 많지 않겠지만 밑에는 되게 이동들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거꾸로, 근데 반대로 말하면 3라운드에도 못 채우면 그게 결혼이 되니 오히려 신기하게 어떤 경우들은 3라운드가 라운드 1, 2보다 더 낮은 점수의 낮은 스펙인데도 어드미션을 받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충분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잘 패키지 만들어서 라운드 1, 2에 어드미션 받기를 원하지만, 혹시나 내년도가 됐을 때 1라운드까지 점수가 확보가 안 되면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준비해서 3라운드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 상황도. 자, 지금 유럽, 아시아 이런 학교들도 그 자체적으로 되게 매력이 좀 많습니다. 올해 지금 솔직히 라운드 지금 1, 2에
되게 의외인 게 저는 유럽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게 코로나가 가장 정리가 안 되는 게 프랑스, 영국 이런 데가 지금 난리거든요. 네덜란드도 지금 뭐 아직 셧다운돼 있다고 그러고 엉망진창인 분위기라 지원자들 왕창 줄어서 거꾸로 지원하면 어드미션 확률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 현지에 있는 인터내셔널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지금 학교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굳이 여기서까지 넘어가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 느낌이고 또 이게 약간 학습 효과라고 작년에 3라운드, 2라운드 애들 뽑아놨는데 작년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해외에 있는 애들 어디에 지원했더니 나 무서워 안 갈래. 디프 할래. 자꾸 이런 애들 생기니까 그런 거 그냥 그러느니 이미 와 있는 애들 중에서 뽑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예상외로 좀 떨어질 줄 알았던 게 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조금 더 까다로운 느낌도 있는데 어찌됐건 평소에는 뭐 유럽이 미국보다 라운드별로 3라운드의 인원이 적어지지도 않고요. 또 유럽의 약간 장점이 미국은 일단 한 학교에 미국인의 비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그런데 한국인은 걔네한테 메인이 아니에요. 전체 그 패키지 안에 클래스에서 미국 애들 다 뽑아놓고 메인 바디 뽑아놓고 이렇게 약간 다이버시티라고 말하는 예쁜 이름으로 구색 맞추기용으로 한국 애들 이렇게 끼워 넣는 셈이라면 유럽은 어느 학교도 한 나라 지원자가 20%가 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애들을 뽑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측면에서 본인이 좀 장점이 있는 분들 혹은 내가 유럽에서 뭔가 일해보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필링 포인트가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말한 것처럼 메인 바디 없이 정말 다양한 애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 정말 다양성 속에서 내가 되게 역할을 잘할 만한 사람이고 잘 해봤던 사람이다. 다이버시티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적응이 되게 잘 돼 있다는 것들을 패키지에서 상당히 많이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약간 재밌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에세이 질문들 보면요. 미국은 개인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좀 체크하는 질문들이 많은 반면에 얘네들은 그런 다이버시티에 잘 적응하는지에 대한 약간 그런 퍼스널리티를 보겠다는 질문들이 더 많은 편이라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요새 아시아 지원자가 꽤 많이 늘었어요. 이게 뭐 일단은 현지 상황이 뭐 코로나니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취업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안전 이슈도 있고 싱가포르 지원자가 좀 매우 는 편이고 올해 트렌드는 당연히 아시아는 1등이 이제 중국은 빼놓고 홍콩이 압도적이었었는데 이게 떨어지고 이제 싱가포르이 좀 올라오는 편이고 근데 뭐 이거 저의 그냥 혼자 견해인데 그러다 보니 현재는 홍콩이 조금 가기 수월해요. 비슷한 점수 때 대비해서 훨씬 좀 수월한 편인데 이게 우리가 들어갈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나올 때 상황이 어떤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취업이나 뭐나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보면 저는 혹시 아시아권 생각 있으시면 홍콩도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어찌됐건 뭐 중국이랑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비즈니스가 거의 불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 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좀 점수대는 떨어져서 좀 어드미션은 좀 쉬운 편이고 졸업 후에 좀 괜찮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대략 그 얘기 드리면 지금 아시아권 학교들은 아시아권에서 탑스쿨은 GMAT 스코어로 한 600점 초반 정도면 충분히 다 지원은 가능하거든요. 가능한 거니까 유럽은 뭐 인시아드나 LBS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경우들은 어찌됐건 700점 정도는 일단은 만들어 놓으셔야 가능한 편이에요. 이거 오늘도 보시면 될 거고. 자, 이게 아까 얘기 드렸었던 그 에세이 토픽인데요. 현재 지원자들이 써야 되는 에세이입니다. 인시아드 기준이고요. 그냥 한번 쭉 이렇게 보세요. 뭐 왼쪽에 보시면 잡 관련돼서 에세이 질문도 4개 정도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모티베이션, 뭐 외우려고 하니부터 해서 뭐 퍼스널리티를 보는 에세이 질문들도 조금 나와 있고 맨 오른쪽 아래 보시면 옵셔널 에세이라고 해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학점이 낮거나
경력 기간에 단절이 있거나 하게 되면 그거 이제 칸 활용해서 하게 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이 학교만 봐도 질문이 이게 지금 이쪽에 4개, 본 질문 저쪽에 3개, 7개, 옵셔널 2개에서 9개. 근데 학교 이거 하나만 낼 것도 아니고 학교 2개, 3개 내야 되면 의외로 생각보다 지금 작업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약간 뭐 조금 시간 확보하려면 GMAT 점수 좀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고, 아니면 아예 이게 현재는 지금 3라운드 지원 중이고요. 아마 한 5월 정도 되면 학교들이 내년도 이제 라운드 1 지원자들을 위해서 에세이 질문들이 차례대로 나올 거예요. 나오면 시험이 아직 안 끝났더라도 본인이 제일 희망하는 타겟 스쿨이 있으면 거기 에세이 질문 뽑아다가 한 2학교 정도 에세이 질문 쭉 출력해다가 내가 보기 편한 뭐 노트나 뭐 책상에다 붙여놓고 어떤 얘기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계속 좀 스토리라인 만들어 보시면, 이게 당장의 날짜 닥쳐가지고 준비 시작하면 아이디어도 잘 안 떠오르고 폭도 좁아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미리미리 좀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이제 뭐 갔다 오신 뭐 주변 분들이나 선배나 이렇게 좀 가이드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는 자, 그리고 뭐 뒤에 또 한번 얘기할 테니까 뒤에 보시면 추천서도 지금 이거는 하버드 추천서 갖고 왔는데, 요거는 제가 추천서는 솔직히는 이게 여러분이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추천인 써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추천서 질문 보지 말고요. 오른쪽에 왼쪽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추천인에게 링크가 가면 그 추천인이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저 추천서 질문에 답을 기입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랑 별도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항목들에 대해서 레이팅을 매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 거는 학교에서 왜 추천인에게 지원자의 이 항목들을 레이팅 하도록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도.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 레주메나 내 에세이를 쓸 때 있어서 이 항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지, 특히나 이 순서상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내 패키지 안에 나의 이런 어빌리티들이 충분히 녹아 있는지, 걔네가 이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학교가 이런 포인트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추천인에게 그걸 레이팅을 하라고 지금 이 순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킹을. 내년도가 되면 또 이 항목이 바뀌거나 질문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구글링 하시면 이거 다 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추천인을 기입을 하면 그 추천인에게 간 메일 가지고 그분께 요거만 따로 좀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 패키지 첫 장, 특히나 CV에 요즘에 저런 항목들이 충분히 어필링이 되고 있는지를 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해요. 질문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이게 추천서에 너무 질문들 많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오히려 추천인이 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놔서. 자, 혹시나 뭐 잠깐 여기서 뭐 추천 관련이나 에세이 관련 질문 혹시 있으시면 궁금한거나 뭐든 제가 더 그럼 설명 쭉 하고 나중에 질문 한꺼번에 쭉 받을까요? 그게 낫겠죠. 그러면 그 뒤에도 그냥 넘어가서 진행하고 질문은 뒤에 쭉 같이 받을게요. 이미 앞에서 얘기 드렸던 거예요. 인터뷰 관련된 얘기고, 올해 저희 컨설팅 팀이랑 작업해서 최근에 인터뷰 받은 친구가 인터뷰 받았는데도 되게 시무룩해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따로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드미션 커미티랑 인터뷰 못하고 1학년 학생이랑 인터뷰했다고. 그러니까 즉 2학년 학생이랑.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나는 중요하지 않은 애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좀 중요한 애를 분배하고 동문들한테 그 다음 애를 분배하고 형식상 그냥 인사하려고 나는 그런 애 배정한 거 아닌가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나중에 인터뷰하게 되면 걔네 그냥
워낙에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뭐 꼭 어드미션 커미티가 그 패컬티만 하는 게 아니라 재학생들이 인터뷰하는 케이스도 꽤 많이 있어요. 2학년 학생들도 인터뷰 꽤 많이 하는 편이고 이게 코로나가 없을 때는 사실 얼럼나이 인터뷰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졸업해서 한국에 와 있는 얼럼나이들이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꽤 많이 했었는데 뭐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냥 대부분이 다 그냥 어드미션 커미티가 줌이나 학생들이 그렇게 좀 인터뷰해서 결국 지금 방문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프 캠퍼스 아닌 그냥 비디오 컨퍼런스로 좀 많이 진행되는 편이고 시간은 한 30분 정도 대략 그래서 1시간 사이 정도 하는 편이고요. 뭐 지원 학교가 여러 군데 있을 테니까 인시아드만 2번 해요. 예, 뭐 차이가 거기는 과정이 1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2년짜리 과정은 1학년 때 학교 적응, 영어 적응 좀 하고 2학년 때 트레이닝 해도 되는데 1년짜리 과정은 들어가자마자부터 잡서치해야 되고 막 인터뷰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실질적인 영어 스킬이 떨어지면 확실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터뷰를 2번 거기는 진행하는데 나머지는 다 한 번씩 보통 지원하는 편이고 이것도 인터뷰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1.5대 1 정도 비율도 있지만 크게는 4대 1 비율까지 있어서 꽤 좀 중요한 편이고 뭐 지금 얘기하는 게 나중에 지원되면 다 기억이 안 날 테니 그냥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 드리면 계속 공격적이셔야 돼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걔네는. 그게 아니고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가장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답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답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있잖아. 우리가 인터뷰가 아니고 내가 누구랑 대화해도요. 내가 묻는 말에 답만 하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얘기를 끌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끌어내는 사람이 훨씬 내가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매력적이게 보이려면 상대방이 재밌어야 돼요. 얘기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게 보통 학생들이 인터뷰 준비하면 예상 질문 뽑아가지고 예상 질문에 내가 할 답만 신경 쓴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말고 그거 이상으로 더 준비해야 될 게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들 중에 어떤 걸 내가 더 얘기를 이어나갈 고리를 만들 건지 거기를 훨씬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거든요. 제가 다르다기보다는 조금씩 특성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거지. 아예 확 다른 건 사실 크게 다른 건 아니거든요. 다른 건 아닌 거고 인터뷰도 비슷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아무래도 질문 포인트가 근데 이거는 또 에세이 질문은 모두가 공통이지만 인터뷰는 하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도 여러 명의 인터뷰어가 있다 보니까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인터뷰 그 시간 내에 다 체크해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커리어적 포텐셜이 어떤지도 보고 인간성이 어떤지도 보고 잘 어울릴지도 보고 여러 가지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포텐셜 측면은 이미 에세이나 레주메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는 후자 쪽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얘가 잘 어울릴지 인터퍼슨 스킬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 정말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하고 그거 1번이 대답이 아니고 대화할 수 있도록 좀 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본인을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2년 전인가 한번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이 인터뷰를 9개인가 받아서 9개를 다 붙은 분이 있어요. 인터뷰에 완전 신이었는데 그 친구는 전략이 뭐였냐면 전부 다 폰 인터뷰였거든요. 화상 인터뷰인데 그 자기는 저기 어디야 터미널 지하 가가지고 넥타이를 색깔별로 다 샀대요. 학교들마다 학교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뷰 할 때마다 그 학교 색깔 타이 하고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이게 상대방이 되게 진지한 애면 진지하게 들어가고 상대방이 좀 재밌게 느껴지면 이거 가지고 농담하고 야 내가 이거 하려고 사온 건데 이거 좀 봐줘 이런 식으로 아예 깔고 들어가고 이렇게 이게 좀 뭔가 얘기를 풀어내는 키를 변화를 좀 이렇게 주면서 시작했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거니까 걔는 그쵸. 이게 근데 어찌됐건 걔네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뭐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화만 할 수 있으면 그 대화가 꼭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어찌됐건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방을 이렇게 재밌게 마사지 해주면 좋은 거니까 뭐 그런 요소들 한번 찾아보시면
근데 내년도에 어느 학교에서 한국 애들은 다 보니까 다 넥타이고 뭐고 봐서 또 다 색깔 달고 어떠라 이런 얘기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한번 하고. 자, 이게 뭐 얘기가 다시 돌아와 버렸는데 뭐 앞에 쭉 대부분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들었던 거고 그냥 추가로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에세이 작성에서 사실 양 끝에 있는 두 개가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라는 거랑 그리고 유니크함. 이게 되게 좀 이 안에서 어떻게 조율을 맞출지 제일 사실 쓰면 안 되는 에세이는 아무것도 아닌 에세이 있죠. 너 MBA 올린 나 저기 뭐 앞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쪽이 유명한 것 같아서 데이터 쪽 해보려고 뭐 이런 누가 써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그 내 에세이에 내가 아닌 옆에 사람을 갖다 앉혀놔도 말이 되는 에세이는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나였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에세이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다 보면 이게 되게 유니크함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가면 이게 될까? 이런 좀 그렇다고 또 이걸 땡겨가지고 실현 가능성으로 오면 너무 보편적인 얘기인데로 올 수 있는 이 중간에서 균형을 상당히 잘 맞추는 게 좀 필요한데 그게 결국은 얘기가 나한테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이거는 내가 아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겪으면서 하면서 느꼈던 사항들 거기서 생기는 어떤 그런 기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하겠다보다는 왜 그게 더 괜찮을 건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 이 유니크함을 어필링하는 방법은요. 이걸 땡겨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내 커리어나 내 사고에서 넘어와서 설명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저희가 좀 에세이나 이렇게 해서 그 퓨처 플랜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골이 아니고 롤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나는 뭐 CEO가 되려고 혹은 뭐 CEO가 돼서 우리 회사 지금 되게 엉망진창인데 예를 들면 뭐 좀 이렇게 수식적인 체계를 뭐 수평적으로 바꾸고 이건 당연한 거잖아. CEO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거는 새로운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 정말 내 보이스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 제일 밑에 뭐 이거는 뭐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니까 그렇지만 옵셔널 에세이는 학점이 낮은 경우나 뭐 점수가 낮은 경우 그리고 학교에서 6개월 이상의 갭이 있는 경우는 보통 설명하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그냥 덮는 경우들이 많긴 해요. 그러니까 휴직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지원하실 때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뭐 실제로 데이터를 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굳이 뭐 이렇게 휴직 같은 경우들은 굳이 설명을 안 하지만 지원 시점에 현재 취업이 안 돼 있는 상태면 그거는 체킹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체킹은 보통 어떻게 들어오냐면 내가 지원하고 떨어뜨릴 거면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어드미션을 받고 나면 학교랑 계약한 업체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요. 네가 어드미션 받았는데 이 이후 과정까지 통과해야 파이널의 결정이 날 거야. 근데 뭐가 남았냐면 네가 썼던 그 에세이 원서 안에 기입된 회사 연락처가 이게 맞는지 그리고 추천인의 연락처가 이게 맞는지 컨펌해주면 연락을 할게 우리가 연락을 해가지고 보통 연봉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실제 그 팀에 있는 게 맞는지 뭐 네가 추천인이 맞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어드미션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처리가 가능할 정도면 뭐 일종의 좀 이렇게 블러핑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왜 갭이 있는지 내가 왜 그만뒀는지를 언급을 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굳이 내가 만약에 뭐 저렇게 나의 약점에 대해서 언급할 게 없다. 뭐 점수도 나쁘지 않고 뭐 갭도 없고 하면 저거 버리지 말고요. 버리지 말고 저걸 안에다가 내가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뭐 내 어떤 그런 개인적 특징이라든지 내 업무에서 온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그러니까 방패로 쓸 게 없으면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쟤를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체크해서 찾아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이거는. 자, 이것도 뭐 추천서 관련해서 얘기를 좀 아까 앞에서 쭉 얘기한 거죠. 하나 뭐 3개 사이고 쭉 다 얘기 들었던
그 포인트들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죠? 이 사항들은. 네. 네.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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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궁금한 거는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누구한테 받아야 할지, 두 번째로는 여기 옵셔널 에세이에 나 회사에 비밀라고 전했어라고 정말 솔직하게 써서 네. 그거 가능해요. 상당히 많이 써요. 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MBA 간다고 말했을 때 어드미션을 니네가 보장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떨어지면 회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서 내가 회사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전혀 뭐 터치 안 해요, 사실. 그거에 대해 터치 안 하는데 대신에 그래도 그러면 우리 회사 옆에 팀이건 혹은 관계되어 있는 다른 회사건 커리어적으로 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도. 그리고 예전에 뭐 인턴 했을 때 그 회사의 뭐 사장님이라던가 그런 분들의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게 그래도 멀지 않을수록 좋겠죠. 왜냐면 그분은 나의 인턴 시기만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그 이후에 또 커리어를 쌓으면서 내가 발전되어 있는 모습들은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재 나를 그래도 좀 보일 수 있는 분이 제일 좋을 거고 그게 정 안 되면 그 과거라도 꺼내와야 되긴 하겠죠. 어쨌든 내긴 내야 되는 거니까. 추천인의 프로필이요? 네, 네. 그 정도까지요. 네, 네. 특별히 뭐 개인 연락처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랑 몇 년 동안 같이 일했는지, 현재 어느 직장에 어느 팀에 있는지, 뭐 요 정도까지.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거기 최근 생겨난 게 우리 학교 졸업생이니 이거 묻는 학교가 되게 많아졌다고. 그 얘기. 네. 아, 이게 최근에 이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긴 늘어서요. 근데 그나마 그게 뭐 가족 회사 같은 경우면 그래도 윗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내가 보스인 경우는 관련 그래도 그 업계 사람 다른 쪽에서라도 받아야 돼요. 밑에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거는 얘기가 안 되고요. 네. 보통 그렇게 받아요. 에세이를. 그러니까 뭐 우리랑 같이 협력하는 관계건 경쟁하는 관계든지 간에 왜냐면 이게 특히나 개인 사업 스타트업 같은 경우들은 내가 뭘 했다라는 게 걔네 입장에서 되게 신빙성이 없어 보이거나 그 필드가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인이 이 필드가 되게 괜찮아. 그 중에서 얘네가 되게 괜찮은 편이야라는 거를 보이스를 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필드 안에 있는 다른 쪽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는 게 괜찮을 거예요. 비싼 경우도. 자, 뭐 뒤에 뭐 이거 왔어. 이게 2021년도 결과고요. 뭐 이거는 나중에 쭉 한번 보세요. 저희가 그 이제 MBA 수업은 뭐 지메 수업은 국내에서 뭐 압도적으로 저희가 가장 리딩하는 회사고 최근에 SA 컨설팅도 한 몇 년 전부터 워낙 좋은 결과를 만들면서 지금 이것도 국내 넘버 원으로 커져가는 중인데 계속 뭐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뭐 그런 이제 데이터들 조금 쭉 밑에 보여드리고 있고 그냥 잠깐 얘기하면 이게 에세이가 뭐 나중 얘기긴 한데요. 혼자 쓰실 수 있으면 쓰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어찌됐건 다른 누군가의 좀 뷰는 들어가야 될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게 특히 내 얘기고 내 필드 얘기는 내가 하는 거랑 그 상대방 이해하는 게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분명히 퍼스펙티브가 좀 다른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될 거고 리더스가 좀 차별성이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국내 컨설팅 업체, 특히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들은 1대1로 작업해요. 근데 저희는 지원자 한 명에 컨설턴트가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곧 저희 팀 내에서도 벌써 다이버스한 의견들을 계속 교환하면서 지원자의 패키지를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경쟁력이 높은 편이고 또 그거에 비해서 저희는 대부분 저희 학생이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받기가 너무 미안해서 비용도 경쟁 업체보다 훨씬 좀 저렴한 편이니까 가격 대비 뭐 퀄리티로서는 거의 압도적인 곳이니까 나중에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이것도 언제든지 상담 같은 거 필요하시면 해드릴 테니까 낯가지러운 얘기 막 써놨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뭐 제 가이드는 이 정도로 드릴 거고요. 뭐 그 Q&A 할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손 뭐 아무거나.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보통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파이낸스 포커스인 학교들이 조금 더 뭐랄까 개인주의적이에요. 내가 뭘 잘했어, 내가 되게 뛰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전략 뭐 이런 쪽에서 좀 좋은 학교들, 그러니까 앞에 언급한 학교들이 뭐 워튼, 시카고, 뭐 콜롬비아, 뭐 스턴 이런 학교들일 거고, 전략 쪽이라고 말하면 켈로그 나온 뭐 미시간, 뭐 앤더슨, 뭐 듀크 뭐 이런 학교들은 조금 더 이렇게 팀 베이스 일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쪽에 대한 얘기를 선호하는 편이고, 그게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입학생의 나이에도 좀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얘기, 그게 그러다 보니 걔네가 졸업생들을 그런 업계로 많이 보내요.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지만 그 파이낸스 필드는 이 머리 회전이 확실히 빨라야 되니까 나이가 많은 친구들보다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어린 학생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뭐 컨설팅이나 이런 쪽은 나이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노하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연륜이 있어도 잘 좀 팔리는 편이니까 조금 연령대가 높은 분에 대해서도 어드미션이 좀 수월하게 나가는 편이기도 하고, 좀 그런 차이점은 있긴 한데 그게 아주 막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잘 보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되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학교가 나를 자꾸 쳐다보게 만들어야 나의 어떤 그런 유니함이 드러나는. 왜냐면 걔네가 그런 애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다 화장하고 있을 때 내가 좀 다른 표정을 짓는 게 훨씬 내가 매력적일 테니까 자기 패키지를 다 듣는 거 신경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거는. 네? 캐나다요? 네. 네, 있어요. 저희 학교랑도 최근에는 많이 안 갔어요. 많이 안 가서 거꾸로 학교가 저희 쪽에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좀 소개해달라고. 언제든지 그거는 안내를 해드릴 거고, 캐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작년만 해도 현지 취업률이 매우 높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현지에 남아있는 편이어서 그런 거 관심 있으시면, 대신 미국보다 확실히 페이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지 취업률이나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매력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 뭐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좀 정보 드릴게요. 그거. 네, 저희 뭐 저기 데스크 연락하셔도 되고요.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지 가이드 해드릴 거고, 저희가 이제 그 학원 내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원장이면서 전략 그 지원 전반적인 거를 좀 가이드하는 편이고, 시험 준비 또 메인으로 가이드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이제 역할이 나눠져 있으니까 필요한 거 데스크 연락하시면 알맞는 분 연결해드릴 거예요. 네, 네, 학원 내에서는. 네, 그럼요. 네, 네, 가능하죠. 학부를 나왔으면 안 받. 네. 그러니까 토플 이슈는 거기서 2년제 혹은 4년제 교육을 받았으면 대학 이상의 요구를 안 하는 게 일단 메인이에요. 메인인데 1년에 한두 명씩 하는 교들이 있어요. 네. 되게 드물게 있어요. 아주 드물게. 네. 네. 이게 근데 걔네도 그게 난감해요. 왜냐면
토플 점수 요구 안 하는 이유는 이미 대학 교육 받았을 정도면 잘할 테니까. 그래서 거꾸로 잘할 테니까 그냥 봐. 점수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이라고 연락할 때는. 근데 거의 없는데 진짜 한 1% 정도는 있어요. 한두 명 정도 있긴 있으니까. 없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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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리 어드미션에 그런 부분에 학교에? 괜찮아요. 충분히 네, 네트워크 하시는 거 괜찮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천재는 얘네가 지금 올해 9월 달 입학하는 학생들의 서류를 지금 체크하는 프로세스 중이다 보니까 그냥 이메일 띡띡 보내서는 아마 답이 잘 없을 거고요. 그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학교들 모아서 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도 웨비나 같은 거를 가끔씩 해요. 그럼 이제 그런데 접속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단 얘기 터놓고 나서 뭐 그 다음부터 이제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 셀프 파이낸스로 가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경력 연수인데 네. 그거는 일단 합격생은 평균 학교에서 발표는 5년 정도 돼요. 5점 몇 년 정도가. 그게 그 외국 애들 백십 보면 한 5년, 6년 네, 맞아요. 네. 비슷해요. 평균은 그래요. 평균은. 그러니 남자분들 같은 경우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 정도 경력이니까 30대 한 초반 정도 나이대가 제일 많은 편이고 많게는 아까 얘기했지만 40대 넘어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쭉 레인지는 넓은데 평균적으로 치면 그 나이대가 제일 많긴 해요. 40대 분도 이제 셀프 파이낸스로 네, 가시는 분도 있죠. 네. 50대 분도 있었는데요. 근데 정말 리스펙트 하는 분이 본인이 그분은 노르웨이 가셨는데 MBA로 정년퇴직을 하시고요. 본인의 꿈이 자기 아들하고 같은 학교를 다녀보는 게 꿈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노르웨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당신이 그 학교에 MBA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시겠다고 수업을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수업을 들었어요. 50 몇 세 되신 분이 이렇게 안경 이렇게 이래가시면서. 그래서 제가 왜 아시는 분 아시면 제가 강의에는 수학을 하잖아요. 내가 가끔 학생한테 얘기하는 게 그분이 5개월에서 매스가 만점 나왔거든요. 50대 후반 분도 매스 만점인데 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분도 와가지고 처음에 안 되니까 중학교 참고서부터 다 사가지고 중간중간 나한테 질문하러 오시고요. 케이스별로.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 뭐 돌아가는 얘기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도 준비하면 점수 그렇게 해서 600 한 초반 정도 만들어서 가셨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 듀펄스 프로그램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듀펄을 받고 나서 본인이 이제 학교 가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네. 학교에서 이번 연도에 안 될 것 같아라고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정원 외로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유연해요. 학교 입장에서는 의외로 이게 클래스가 모두가 모여서 수업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런 디퍼드 MBA가 그냥 언제든 손만 들면 그때 와라고 하는 거니까 네, 문제 없어요. 여기 이런 결과 2020년 거 보면 네. MIT 슬론이 GMAT 전교였을 때 토플도 안 봤는데 인터뷰 인기도 안 봤는지 경력 특수할 수 있나요? 원래 이 정도 엄청 드문 케이스죠. 엄청 드문 케이스긴 해요. 근데 뭐 그분은 한국인인데 커리어는 중국에서 쌓았고 영어는 플루언트하게 하시는 분이고 약간 그런 건 있었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은 케이스죠. 스폰서십이 좀 더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높은 학교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학교는 결국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 랭킹이에요. 그리고 학교 랭킹을 어떻게든 올리려고 다 노력하는 거고 그 학교에서는 학교 랭킹을 올릴 때 있어서 1번이 취업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취업률인데 스폰서들은 어찌됐건 100% 취업이 되는 거니까
교육만 시켜서 돌려보내면 되니까 걔네를 취업시켜줄 필요까지는 없으니 확실히 스폰서에 대해서 일반 지원자들에 비해서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뭐 그래서 뭐 점수를 몇 점까지 유리하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대략 뭐 높은 학교들은 한 2, 30, 밑에 가면 한 4, 50 정도까지도 지몇 점수에서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는 봐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 뭐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어가지고 말은 어렵지만 큰 영향은 없어 보여요. 저희가 만드는 거 보면 나오는 거 보면 뭐 하버드 간 애들 중에서 꼭 서울 연고대가 아닌 분들도 꽤 많았었고요. 그리고 뭐 꼭 뭐 빅펌이 아닌 곳에서도 학교를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게 대신에 이제 본인의 뭔가 좀 다른 측면을 어필링을 해야 되겠죠. 내가 빅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 업무를 할 수 있었고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뭐 이렇게 좀 어필링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뭐 한국 학교의 네임밸류나 회사 이름이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경험에서는 일단은. 네. 맥스가 있어서 캡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분들 스폰서십을 싶은데 그런 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MBA 스폰서십은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스칼라십도 잘 없어요. 근데 그나마 유럽 학교들에 좀 스칼라십을 주는 편이고요. 미국 학교들도 간혹 있긴 한데 많지는 않아요. 스폰서십인데도 스칼라십 받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MBA는 돈 있는 애가 돈 더 벌려고 오는 게 일단 메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학문 연구가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장학금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저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내가 정말 장학금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또 쉬운 학교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딴 데 안 뺏기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에서 보기엔 나는 너무 좋은 지원자일 수밖에 없는데 내 가지고 장학금을 한 군데라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딜을 칠 수는 있어요. 쟤네 준다는데 너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일단은 어드미션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갑이에요. 학교 어드미션 커미티를 체크하는 걔네 인사의 항목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네가 뽑은 애가 왔냐거든요. 우리 학교를. 그럼 내가 이제 어드미션 여러 개 받고 나왔는데 내가 장학금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지만 A, B, C 받았는데 어드미션은 A 장학금 받았으면 C 너도 주면 내가 가고 안 주면 나 일로 가고 이렇게 좀 딜을 칠 수 있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하면 안 되고 얘네가 물어봐요. 그러면 네가 저쪽 학교에서 받은 레터 좀 보여줘봐. 그래서 보여주면 비슷하게 장학금을 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저 MIT 20년, 19년, 20년, 20년, 21년 그 지낸 점수를 안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럼 그것은 특별한 걸로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특히나 유사하게 점수를 굳이 안 내도 된다가 많아요. 안 받는다가 아니고 내지 않아도 된다예요. 근데 저희 지원자들 중에 그렇게 해서 가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얘기는 돼 있지만 들어가서 보시면 근데 있잖아 대신에 뭐 네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자격증이든 뭐든 너의 어떤 그런 학습 능력을 어필링할 수 있는 건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게다가 심지어는 한국인들 나머지는 다 냈는데 나 혼자 안 낸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이기 때문에 다 안 내. 대부분 안 내면 그게 좀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사실 얘기예요. 이거는. 최근에 NBA나 MS에서 보니까 선수 과목으로 수리적인 거를 많이 증명하는 네, 게 네, 굉장히 많은데 추세도 스템 학부를 많이 뽑는 네 맞아요, 네, 거니까 네. 그런 쪽 백그라운드 아닌 분들은 사전에 그런 수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말한 대로 커리어에서 어떻게 지금 뭐 그걸 따로 수업 듣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레주메나 에세이 쓸 때 있어서 그냥 내가 꼭 업무, 그러니까 수업이 아니라 필드 경험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혹은 수치적인 거를 내가 아웃풋을 냈다라는 걸 좀 어필링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그거를 맨데이터리로 꼭 있어야만 돼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게 좀 그렇게 좀 변해갈 수 있는 추세가 있고 혹은 중간 단계로 하이브리드로 저기는 생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옵셔널. 그러니까 너 어드미션 줄 테니까 오기 전까지 이거 듣고 와. 이런 정도 옵션은 주는 곳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 현재는 뭐 그게 영어로 많이 걸리거든요. 너 다 좋은데 회화가 좀 떨어지니까 점수만 좀 더 높여오거나 회화 수업 듣고 와 뭐 이렇게 오면 보통은 뭐 방통대나 이제 이런 거 이제 수업 들어가지고 학점 내고 그냥 들어가는 편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주 막 디테일하게 타이트하게 들어가진 않으니까 크게 신경. BA 쪽은 조금 타이트하게. 거기는 그렇죠. 거기는 목적이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래요. 네, 그쪽은 해야 돼요. 그거는 없으면은 어려워요. 네. 초반에 말씀하셨을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뒷과를 하는 사람들이 미뤄서 네. 아까 이쪽에 연결될 것 같은데 디퍼드 MBA처럼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작년에 어드미션 붙었는데 디퍼 해가지고 안 가고 올해로 넘어오면 올해 정원에서 그만큼 줄이겠냐고요. MBA인데 학생 한 명이 돈이 얼만데 걔네가 충분히 그 정도는 왔다 갔다 운영할 만큼의 역량이 돼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은 없어요. 물론 저희가 그거 물어보면 답은 안 해요. 그냥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안 나왔어라고 말을 하지만 줄일 거면 줄인다고 말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전혀 없어요. 상의했을 때. 스폰서십 때문에 어디 이내 MBA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캐나다 쪽을 찾아보니까 여기 환경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네. 순위가 좀 낮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글쎄요. 일단 역사가 짧아요. 그쪽은. 네. 그리고 그 취업이 그쪽 메인인 거죠. 캐나다를 졸업해서 미국으로 넘어오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페이가 좀 낮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좀 큰 편인 거죠. 그렇게 치면 뭐 한국도 되게 잘 살고 좋은 나라인데 한국 MBA는 랭킹이 저 뒤에가 있으니까 아직 역사가 짧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근데 만약에 캐나다가 회사 랭킹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매력적이죠. 사실 뭐 가족이랑 같이 가서 살기 너무 좋으니까 지원해 보실만 해요. 그런 경우들은. 그 유럽의 스페인 쪽 MBA로 지원하신 분들 오, 많아요. 네, 많아요. 그쪽도 뭐 아이나 그런 것도 지금 또 700 이상 주고 있는 요새 스페인은 제일 많이 내는 곳이 ESE, ISE랑 에사데를 좀 많이 내는 편이고 IE는 조금 떨어져 로케이션상 바르셀로나가 좀 더 흥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위치가 좀 다르니까. 근데 그 중에서 ESE가 점수가 한 650에서 플러스 정도, 그 다음에 에사데는 한 600 초반 정도면 지원해서 어드미션 받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저는 ESE가 기간이 좀 더 길고요. 대신에 좀 더 수업은 타이트한 편이고 에사데가 조금 짧고 조금 리버럴한 편이고 차이는 좀 있어요. 두 번째가 있는데 조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유럽부터 장학금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이자들이 그런 거는 학교에다 직접 지원하신 건가요? 외부 장학금 그러니까 유럽은 장학금을 준다가 아니고 유럽이 미국보다는 조금 장학금을 더 주는 편인 건데 두 가지 다 있어요. 외부에서 끌어오는 것도 있고요. 자체 장학금인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 대부분 자체 장학금인 경우들이 많긴 해요. 그리고 유럽 학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왜 회사들이 모여서 많은 학교가 있어요. IMD 스위스에 있는 IMD나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니엔로드라는 학교는 기업체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세운 곳이라 그 두 개 학교는 다른 곳들보다 특별히 장학금 확률이 높아요. 상당히 잘 주는 편이에요. 두 개 학교. 그리고 취업도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편이고 기업체들이 모아서 운영을 하는 곳이니까 상대가 굉장히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작년 되면 여기서 올해는 그 MBA 지원 그 난이도가 어떻게 될 거야?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좀 키인데 저희가 작년은 솔직히 좀 당황스러울 만큼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시아드는 그 전에 비해서 40%가 늘었고요. 지원자가. 그다음에 MIT도 30% 늘었다고 얘기하고 일단 저희 학생도 꽤 많이 늘었고 한국에서 GMAT을 보는 숫자 자체도
10% 넘게 증가가 됐으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친구들은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편이고 이제 여러분이 지원하게 될 이제 올 가을 1라운드는 거기 지원하려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GMAT을 이제 막 해야 되는 단계인데 모르겠는데 저희 학원 및 테스트 기준에 작년 한 겨울부터 조금 떨어졌어요. 그 전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서 작년보다는 경쟁률이 좀 낮아지긴 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올해 그 많은 지원자가 다 못 들어갈 테니까 거기서 이제 넘어오는 재지원 수요가 있긴 있을 테니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신규 지원자는 좀 줄어들 거는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은 뭐 초반기라 모르겠는데. 네.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스템 적용되는 부분이 제가 포스트-MBA로 커리어를 만약에 그 스템 분야가 아닌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적용 부분 그거는 파이낸스나 회사랑 협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우리가 이 학교 MBA를 스템으로 받을래라고 미국 이민청에 해서 허가가 나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앞으로 뭐 기간 내에 회사들이 그 파이낸스 기업들도 다 하려고 할 거예요. 저거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스템 때문에 일반 석사가 아니고 MBA를 가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MBA는 어디를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훨씬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니까 유리할 것 같아요. 훨씬 더. 에세이 컨설팅 프로그램 관련해서 네. 혹시 슬라이드 네. 이렇게 정확히 그 예를 들어 한 명, 세 명 정도 풀어주셨는데 네. 어쨌든 금액을 보면 이제 이 정도 금액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정확히 제공이 되는 건지 이게 어떤 주기로 어떤 일정으로 보통 이루어지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그 주기는 따로 없고요. 주기라는 건 따로 없고 일단 지원 시작했을 때 서류 제출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건 다 작업을 같이 해요. 다 같이 할 거고 그 아이데이션 단계에서 일단 지원자랑 그 다음에 저희 컨설턴트 한 2명 보통 3명이 함께 아이데이션을 계속 짤 거고 그거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를 지원자는 주로 정보 계속 제공 그리고 저희가 그걸 계속 뒤에서 또 글을 만드는 작업해서 그걸 계속 붙여나가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에세이 작업이랑 CV 작업이랑 그 다음에 추천서도 혹시나 우리가 좀 작업해서 드려야 되면 거기까지 이제 포함해서 진행될 거고 보통 한 5개 정도 하면 아까 봤지만 기간상 한 2달, 3달 정도 시간은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은 그때그때 뭐 미팅하건 전화하건 뭐 계속 이메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속 진행해요. 저희 뭐 지원자 보통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연락하고 주고받는 편이거든요. 가능하면 그 컨설턴트라고. 6월 이후에 진행하시는 네? 6월 이후에 진행하시는 아니요. 지금 만약에 콜롬비아 같은 거 내려면 한 5월 달 정도에 시작해야 맞죠. 그리고 지금 인시아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 받고 있으니까 뭐 당장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 작업은 진행돼요. 1년 동안. 그리고 인터뷰만 별도예요. 인터뷰는 너무 개인차가 커서 어떤 분은 좀 많이 필요하고 좀 적게 필요한 분도 있어가지고 인터뷰는 지원자에 맞춰서 그냥 시간당으로 차지해서 그것만 별도로 계산하고 에세이는 그냥 포함돼 있어요. 저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은 뭐 확인 가능해요. 다른 거는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언제든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뭐 상담 이런 거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데스크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메일 계정이 내 명함 안 넣어놨죠? 애들도 안 넣어놨구나. 연락 주시면 궁금한 것들 안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잘 준비해서 다들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